예, 안녕하세요. 제 1강에 이어서 제 2강을 계속하겠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동의학과 명예교수 박성현이고 또 지금 한국시니어과학수련협회 또 회장 일을 보고 있습니다. 2강은 앞에서 1강에서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이산화탄소고,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것이 에너지 생산할 때도 많이 나오지만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음식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와 하루 식단 짜기,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이 강의를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식단 음식에서는 이산화탄소가 얼마나 배출되고 있나, 어느 정도인가, 이런 데 대한 답을 이제 해드리는 겁니다. 우선 여기서도 용어를 하나 정의를 해야겠는데, 소위 그 탄소 발자국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카본 풋프린트 이렇게 부르는데, 탄소 발자국이 뭐냐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연료, 물건, 식품 등 모든 것이 생겨날 때부터 버려질 때까지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양. 그러니까 우리가 그 쓰는 뭐 연료나 물건이나 식품들이 처음에 생겨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버려질 때까지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탄소 발자국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를 하나 제가 들게요. 여기 보면 그 종이컵 탄소 발자국의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종이컵 엄청나게 많이 쓰죠. 그리고 종이컵 한번 쓰면 되게 버립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종이컵은 1년에 약 125개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우리 인구가 5천만 명 정도니까 인구 5천만 명으로 나누면 1인당 종이컵을 1년에 240개 정도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1년에 240개 이상 더 씁니까? 적겠습니까? 종이컵의 원료는 나무, 또 나무를 베어 추록에 실은 뒤 펄프 공장으로 옮기고, 나무로 펄프를 만든 후 펄프로 종이컵을 만들고, 이 과정에서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됩니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라는 연구소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종이컵 125개를 만드는 과정에서 무려 13만 2천 톤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양이죠. 종이컵은 무게가 5g인데 비해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양은 무려 11g에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종이컵을 만드는 과정에서 뭐 나무를 베고 운반하고 뭐 아주 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많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13만 2천 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려면 나무가 4,700만 그루 정도가 필요하고, 이것은 국민 1인당 한 나무를 심어야만, 자기가 쓰는 종이컵의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그 제품들, 연료, 물건, 식품들에서 다 탄소 발자국이 있고 다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보통 음식을 많이 먹잖아요. 그럼 그 음식에서 발생되는 탄소 발자국이 얼마나 되나? 제가 먼저 우리가 보통 밥, 죽, 면, 이걸 대부분 무슨 많이 먹잖아요. 쌀, 잡곡밥, 물냉면 이런 거. 근데 쌀은 우리가 보통 한 끼 먹는데 0.5kg CO2E라는 게 이퀴벌런트, 거기에 해당하는 상당량이죠. 이 정도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1kg CO2라고 하면 요 밑에 있죠. 1kg CO2E는 수용차 한 대가 3.8km 달리면서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양에 해당되고, 또한 이 온실가스를 흡수하려면 소나무를 0.2kg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쌀 우리가 한 끼 먹는데 0.5kg이니까 수용차 한 대가 1.9kg, 3.8kg의 반이죠. 1.9km 달리면서 배출하는 온실가스에 해당됩니다. 대단한 양이죠. 자, 그 다음에 국, 탕, 찌개, 된장국을 이제 먹게 되면 된장국은 1.3kg CO2가 발생하고, 또 그 밑에 반찬 전으로 배추김치를 먹으면 0.8kg CO2가 발생하고, 또 피자를 먹으면, 피자를 사람들 다 좋아하는데 이 피자가 사실은 엄청나게 CO2를 배출합니다. 29.6kg, 많죠. 햄버거는 더 많아요. 햄버거 세트는 33.4kg, 또 프라이 치킨은 35.5kg. 이렇게 많이 그 CO2가 배출이 돼요. 또 후식으로 우리가 매실차를 먹으면 약 0.4kg,
에스프레소 커피를 마시면 1.1kg, 카페 라떼를 먹으면 1.6kg. 저는 카페 라떼를 상당히 좋아하는데, 야, 이거 좀 적게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좀 해보고 있습니다. 한 잔 마실 때 1.6kg의 CO2가 배출되니까, 하루에 2잔 마시는 걸 한 잔으로만 줄여도 1.6kg CO2를 줄이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학생이, 여러분 뭐 초등학생도 좋습니다. 어떤 A라는 학생이 한 끼 밥상으로 쌀, 된장국, 배추김치, 피자, 카페라테를 먹는다면 이 학생은 33.8kg CO2의 탄소 발자국을 남기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CO2를 배출하는 거예요. 이는 수용차 한 대가 128.4km 이동 시 배출하는 그런 온실가스량에 해당됩니다. 굉장히 많은 거죠. 이게 자동차가 달리면서 CO2 배출을 하는 게 많은데 그게 물론 뭐 그것도 많지만 우리가 이 한 끼 밥상에서도 이렇게 많이 나온다 하는 건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 온실가스를 흡수하기 위해서는 소나무 6.8그루를 심어야 된다. 이 정도니까 야, 참 그 우리가 음식 먹을 때도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식단 짜기를 하면 좋은가? 어떤 음식을 준비하고 먹는 그런 데 있어서 어떤 습관을 기르는 게 CO2 양을 줄일 수 있나 하는 걸 한번 쭉 제가 문헌을 조사해서 적어봤더니 7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인공 비료나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유기농 식품. 이걸 보통 우리가 친환경 식품 그렇게 부르잖아요. 이 유기농 식품, 친환경 식품을 많이 먹는 게 좋아요. 이 친환경 농산물은 역시 그 인공 비료나 농약을 적게 쓰거든요. 그러면 CO2량이 덜 배출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식품의 원산지가 멀면 교통 등으로 탄소 배출이 증가하죠. 왜냐하면 식품이 멀리서 나오면 그걸 운반하는데 CO2가 많이 배출되거든요. 추록이나 이런 데서. 그래서 가급적이면 원산지 식품 이런 것들이 가까이 있는 산지 직거래 배당 식품들. 그러니까 뭐 우리 동네 어떤 사람이 이걸 뭐 농산물을 재배했다. 그거 갖다 먹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가까이 있는 그러니까 원산지 식품, 산지 직거래 배달 식품 같은 것이 CO2를 줄이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는 처음 뭐 미국이나 호주나 뭐 칠레나 이런 데서 자주 식품도 사다가 과일도 사다 먹잖아요. 그런 것이 사실은 CO2를 많이 배출시키는 겁니다. 세 번째,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은 가축이 내뿜는 메탄의 양이 많습니다. 이 메탄도 이게 온실가스죠. 채소보다 상대적으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게 됩니다. 이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이런 육류가 사실은 그 채소보다도 CO2량을 많이 배출해요. 따라서 육식의 비중보다는 채식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뭐 학생들 육식 좋아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뭐 그것도 물론 뭐 전혀 안 먹으면 안 돼요. 그렇지만 그 비중을 조금 줄이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네 번째, 음식은 필요한 양만큼만 먹어야지 많이 먹어서는 안 돼요. 많이 먹으면 살만 찌고 또 결국은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거죠. 그리고 음식물을 남겨서는 안 돼요. 그 뭐 학교나 이런 데서 이제 뭐 점심 이런 거 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배식을 받는데 그거를 뭐 한 반만 먹고 이런 반을 버린다. 그러면 안 좋은 겁니다. 그게 CO2량을 도리어 많이 배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자기가 먹을 만큼만 적게 받아다가 다 먹어버리는 그런 것이 좋은 습관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다섯 번째, 요새는 뭐, 이 제철 음식도 많이 먹지만 제철 아닌 음식도 먹습니다. 이 보관도 되고 또 뭐 비닐하우스에서 뭐 재배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제철 음식을 먹는 게 좋습니다. 여름 과일을 겨울에 먹으려면 비닐하우스에서 보일러를 켜서 온도를 유지해야 하는데 그러면 탄소 발생이 심해집니다. 보일러를 켜고 이러면. 그래서 제철 음식을 가급적 먹고 그렇지 않은 건 덜 먹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육식은 탄소를 많이 배출하므로 식물성 단백질인 콩, 두부 이런 그 소위 대체 식품
이런 걸 많이 먹는 게 좋습니다. 이건 뭐 단백질 공급도 잘 되고 또 이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콩이나 두부 같은 음식으로 고기에서 얻는 단백질을 대신할 수 있는 대체 식품을 많이 먹자. 그 마지막으로 식품 포장지, 요새 포장지들이 많잖아요. 종이, 플라스틱, 금속 등 식품 포장지를 만드는데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됩니다. 따라서 가급적 포장지가 적어야 하고 포장지를 재사용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그 포장지를 좀 줄이자 하는 운동들을 많이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포장지를 만드는데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포장지를 적게 배출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자,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게 7가지를 제가 학생들한테 말씀드렸는데 뭐 다 지키기는 힘들더라도 가급적이면 이런 걸 좀 지키도록 우리가 애쓰는 것은 참 바람직하다. 지구의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 강의 두 번째로 탄소 중립 2050 가능한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인류가 2050년에 앞으로 오니까 지금 2022년이니까 28년 남았지 않습니까? 2050년까지는 탄소를 완전히 없애버리자. 이산화탄소를 없애자 하는 게 탄소 중립이에요. 2050년까지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탄소 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과학적 정책은 무엇인가? 이런 데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탄소 중립, 영어로는 뭐 카본 뉴트럴리티 이렇게 부르는데 탄소 중립은 탄소를 없애는 겁니다, 완전히. 그래서 탄소 중립의 뜻은 인간의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사실은 탄소를 완전히 제로하기는 힘들어요. 그렇지만 최대한으로 줄이고 약간 발생되는 것은 그런 온실가스는 나무를 많이 심어서 흡수하거나 또는 그 CCUS라고 게 뭐냐면 CCUS가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활용 기술이라고 부르는데 이 CCUS 기술을 발전시켜서 조금 남아있는 이산화탄소를 다 잡아들이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또 없애자. 그래서 이게 탄소 중립을 시키는 방법이 온실가스 배출을 우선 줄이고 약간 나오는 것은 나무를 많이 심어서 거기서 흡수하게 하고 또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활용 기술을 활용해서 이산화탄소를 먹어버리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탄소 순배출을 제로화하자 하는 게 탄소 중립인데 이거를 탄소 제로라고도 불러요. 카본 제로, 카본 프리 이런 표현도 씁니다. 참고로 이제 영국이 그 산업혁명을 일으켰잖아요. 산업혁명 이후에 사실은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제2차 산업혁명으로 우리는 저탄소 경제를 실천하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새로운 산업혁명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 정책을 피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그 발전원별 이 에너지를 발생하는데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되는데 이 전기 발전원별로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조사해 보니까 여기 이제 세계 원자력 기구에서 발표한 거예요. IAEA. 석탄이 가장 많이 나와요. 석탄이 무려 991g 엄청나게 나오죠. 킬로와트, 그러니까 전기를 1kWh 발생시키는데 991g의 CO2가 발생하고 석유가 782g, LNG가 542g, 태양광은 54, 좀 적죠? 풍력은 14 더 적습니다. 원자력은 10 더 적어요. 수력이 8 제일 작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석탄, 석유, LNG를 가급적 쓰지 말고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니까 태양광, 풍력, 원자력, 수력을 좀 많이 써서 전기를 발생시키자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목표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태양광과 풍력을 전 문재인 정부에서는 엄청 장려했죠. 근데 현재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부터 원자력을 좀 많이 쓰자 이런 정책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그 저비용 에너지 원자력. 그러면 이 발전 단가가 어떻게 되느냐? 이 태양광을 발전하는 데가 돈이 많이 들어요. 이게 지금
이게 발전 단가입니다. 킬로와트 아워당 발생하는 돈인데 태양광이 비교적 비싸고, 그 다음이 이제 LNG가 두 번째 비싸고, 이제 세 번째가 이 석탄이 비싸요. 석탄이 비싸고, 원자력이 그래도 제일 쌉니다. 원자력 발전이. 그 전체 평균이 여기 지금 점선으로 찍힌 평균 구입가의 평균이 점선으로 찍힌 부분이 이제 평균인데, 그래서 이 발전 단가로 볼 때는 원자력이 제일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석탄, LNG, 태양광. 그러니까 태양광이 이게 사실은 발전도 많이 안 되면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그 소스입니다. 그런 거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고요. 또 원전, 이제 그 원자력 발전, 원자력 발전을 원전이라고 보통 이제 부르는데, 원전의 가격 경쟁력을 보면 한국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원전을 비교적 많이 하는 나라가 이렇게 5나라입니다. 프랑스, 미국, 러시아, 중국, 한국. 이렇게 5나라가 세대 원전에서 뭐 5대 강국이다. 이렇게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 한국이 제일 싸요. 한국이 원전 건설 단가가. 그러니까 대단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뭐 엄청 비싸고요. 그러니까 미국에 비해서 한국은 반보다 더 싸게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의 그 원전 건설 단가가 싸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에 그 원전 건설해 달라고 하는 주문이 많이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나라의 그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 이제 과학실 정책인데요. 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걸 NDC라고 보통 많이 쓰는데, 영어로는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이렇게 불러서, 각 나라는 모두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하고 발표를 해라. 이렇게 유엔에서 요구를 합니다. 그래, 그거를 아까 그 COP라고 얘기를 했죠. COP에서도 계속 그걸 이제 관장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2020, 여기가 현재죠. 여기 2020년 요 근처에 사실은 그 온실가스 배출량이 거의 종점에 도달했습니다. 이 지구상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그래서 2050년까지 이거를 제로화 시키려면, 탄소 중립을 시키려면, 소위 카본 뉴트럴리티라고 불렀잖아요, 아까. 이렇게 내려와야 돼요. 이게 직선으로 내려와야 돼. 탄소 감축이. 그래야만 제로가 돼. 그래서 2030년에 요 직선상에 있는 요점이 2030년도의 점인데, 요때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40%를 잡아라. NDC를 40% 잡아라. 이렇게 국제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이 목표에 따라서 2030년까지 현재 우리가 발생하고 있는 온실가스 양에서 40%를 감축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게 우리나라의 그 온실가스에 대한 과학실 정책인데, 사실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2022년이 이제 다 갔죠. 그리고 곧 2030년이 7년, 8년밖에 안 남았는데 40% 감축할 수 있을까?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 과학술 정책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저 끝을 맺으려고 하는데, 지금 저희 앞에서 강의한 그 지구온난화 문제, 이 기후변화 문제가 인류가 당면한 가장 큰 위험입니다. 그래서 모든 국가, 사회, 그리고 모든 사람이 협력해서 기후변화의 주범인 이 온실가스 발생량을 확 줄여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당면한 문제고요. 우리나라가 탄소 감축에 성공해야 됩니다. 이게 2030년까지 40% 줄여야 돼요. 탄소 감축에 성공하고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원전 강국. 이게 원자력을 많이 돌리면 탄소가 배출이 적게 됩니다. 아까 보여드렸죠. 원전 강국으로 부상해서 세계 원전 시장을 선도하고, 기존의 산업 분야, 우리나라가 강한 산업 분야가 많죠. 반도체, 가전, 조선, 철강, 석유화학, 핸드폰 등 우리나라가 강한 나라거든요. 이런 그 기존의 산업 분야만이 아니고 새로운 산업 분야,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방위산업, 항공우주 산업 등에서 우리나라가 앞서간다면, 선전한다면 한국은 2040년에 세계 4강 국가로 우뚝 설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듣는 우리 초등학생 젊은이들이
이런 국가의 그 발전 비전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강의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